관계도 반품이 됩니다. 가짜 관계가 아닌 진짜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 이유로 나는 최근까지 투지폰만 쓰다가 스마트폰을 샀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기가 처음 달콤한 사탕을 맛본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의 독특한 정신은 다양한 중독을 낳는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들어온 지 20년도 안 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 이 현상은 신기하기만 하다. 당신은 어떤가?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다면 의존이나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노모포비아는 노와 스마트폰, 모바일폰과 공포, 포비아가 합쳐진 말인데 스마트폰이 눈에서 보이지 않거나 깜빡 놔두고 외출하면 불안을 느끼고 심하면 패닉에 빠지는 증상을 일컫는다. 아마 노모포비아 증상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은 넘지 않을까. 20대 후반의 현진 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몇 년간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직을 거듭하는 사이 그녀의 노모포비아는 점점 심해졌다.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와 실직 중인데도 스마트폰에 빠져 새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현진 씨의 경력 정도면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은데도 말이다. 이전 직장에서 그녀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다. 상사는 직원들을 기계부품 정도로 아는 사람이었다. 주말에도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삶에 도무지 휴식이란 없었다. 365일 컴퓨터 앞을 벗어나질 못했다. 디자인 일은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는 직업이 아니라 점점 고된 육체노동이 되어갔다. 하지만 상담을 해보니 그녀가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그녀는 틈만 나면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거나 웹툰을 봤다. 특히 웹툰 보기는 그녀의 큰 낙이었다. 아무래도 미술 전공자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꼼꼼히 그림을 살피는 편이었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기에 웹툰을 보는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길었다. 웹툰만 보고 나머지 시간은 일에 집중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밀린 드라마도 보고 연예 기사도 읽어야 하고 인터넷 쇼핑몰까지 섭렵하다 보면 항상 일할 시간이 모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게다가 거의 온종일 메신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직장 상사나 예의 없는 동료들에 대해 친구들과 카톡으로 수다를 떨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났다. 업무 시간에 메신저로 동료나 상사용을 보는 것만큼 긴장감 넘치고 재미있는 일도 없었다. 또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없으니 쇼핑몰을 돌며 괜찮은 물건을 골라 택배로 보내는 취미가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러니 24시간이 모자라기만 한 현진 씨였다. 특히 일할 시간이 한참 모자랐다. 퇴사하기 직전에는 야근과 밤샘이 잦아지면서 계속 야식을 먹고 그 때문에 체중이 늘었다. 몇 달 사이에 무려 15kg이나 늘어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기까지 했다. 친구가 해주기로 한 소개팅을 계속 미루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게다가 현진 씨에 있던 깐깐한 상사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핀잔하기 일쑤고 열심히 만든 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지시해 좌절감을 안기곤 했다. 무던한 성격, 아니 착한 아이였던 현진 씨도 결국 폭발해 상사와 거의 욕설까지 오가는 언쟁을 벌이고서 회사를 그만두었다. 웹툰을 너무 봐서 문제라는 그녀의 진단은 잘못된 것이었다.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강한 욕구가 막힌 것이 진짜 이유였다. 제일 친한 친구와도 한 달째 못 만나고 있었고 3년째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고 있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 욕구가 극도로 차단된 생활이었다. 현진 씨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스마트폰에만 중독된 게 아니라 음식 중독 증상도 심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니 상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을 인터넷과 음식으로 풀어온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자기주장 훈련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녀는 상담 중에 다시 직장을 구했고 배운 대로 자기주장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일에 도전했다. 상사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며 그저 예 해왔던 현진 씨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중독에서도 차차 벗어날 수 있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공감 능력은 15% 정도 뛰어나다.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15% 이상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SNS에 중독되기가 쉽다. 우리는 쉽게 중독에 빠진다. 그리고 중독은 결핍에서 비롯된다. 누구나 바라는 것, 욕망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중독 대상을 찾는다. 온당한 욕구라면 바른 해소법을 찾아 제대로 해소해 주어야 한다. 나쁜 욕망이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 적절히 풀어내야 한다. 가령 승부욕을 도박 사이트가 아니라 배드민턴이나 마라톤 같은 스포츠로 풀어야 한다. SNS 중독의 문제는 얻는 유익에 비해 에너지와 시간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SNS를 할 시간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는 편이 훨씬 낫다. SNS에서 느끼는 충족감은 가짜일 때가 대부분이다. 나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도 정작 상대는 그렇지 않다. SNS에 글과 사진과 이모티콘을 도배한들 그 사람과 단 1시간이라도 직접 만나 수천 개의 표정, 몸짓, 감정, 언어를 나누는 것에 훨씬 못 미친다. 게다가 내 이야기가 인기 연예인의 스캔들 기사도 아닌데 큰 관심을 얻기도 힘드니 계속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우리가 가짜 관계가 아닌 진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다.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지 마라. 어쩌겠어요. 제가 용서해야죠. 우빈 씨는 대학원 동기 진호 씨 때문에 꽤 오래 소가리를 했다. 그 일만 떠올리면 지금도 화가 나고 그 친구가 꼴도 보기 싫어진다. 몇 달 전 두 사람은 연구실이 들썩일 정도로 심하게 다퉜다. 잘못한 쪽은 진호 씨였다. 진호 씨는 기한 내에 내야 하는 공모전 서류를 깜빡하고 제출하지 못했다. 우빈 씨 역시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겨 미처 챙기지 못했다. 제출 책임자는 진호 씨였다. 몇 달이나 고생해 준비한 공모전인데 아예 응모도 못한 것이다. 진호 씨는 며칠을 망설이다 일을 실토했고 팀원들은 그를 성토했다. 우빈 씨는 진호 씨를 만날 때마다 이 일을 질책했다. 가장 열심히 공모전을 준비했기에 분을 참지 못했다. 애초에 기획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낸 것도 우빈 씨였다. 1년 가까이 노력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허탈하고 분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우빈 씨는 화병에 걸린 것 같았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를 해왔다. 너무 분해 공부도 못할 지경이라 기말 시험까지 망치고 말았다면서 무슨 책을 읽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전화를 바꿔 그와 직접 통화했다. 나는 몇 가지 책을 소개해주며 결국 최종 목표는 용서라는 말을 건넸다. 상담을 하다 보면 미움과 분노, 원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대한 사실 하나가 고통받고 망가지는 쪽은 결국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얼핏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승자 같고 미움받는 사람이 패자 같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더 큰 손해를 입는다. 미움은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미움 대신 용서를 택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 한 가지 이유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상대는 잘못을 하고도 잘 지내는데 그 사람 잘못 때문에 나만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억울함이 용서를 가로막는다.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해서라도 이 억울함, 불공평함을 보상받고 싶은 것이다. 인생이 뜻대로 되질 않는다는 실망감이나 좌절감도 용서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용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 체념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일도 잘 풀리지 않는다.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것인지 당신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미움이 솟을 때 가장 먼저 용서를 떠올려야 한다. 용서는 우리 내면에 생각지도 못한 선물들을 가져다 준다. 어렵게 아주 어렵게 용서에 이르면 우리는 인간에 대해 한결 너그러워지고 타인의 실수를 크게 개의치 않는 내면을 가질 수 있다. 평정심이라는 내면이다. 물론 세상 모든 일을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도 분명 존재한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저 사람이 용서해야 하는 사람인지 한치의 용서도 아까운 사람인지 엄정하게 판단하는 일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가령 나쁜 의도를 갖고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만약 용서한다면 그건 비겁한 것이지 용서가 아니다. 철저한 무관용이 필요할 때도 있다. 봐주지 말고 끝까지 응징해야 할 일도 있는 법이다. 사실 용서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 용서해도 되는 일조차 꽁한 마음으로 일관하는 것은 어리석다. 내 마음의 미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내서 나의 마음 창고를 뒤져보라. 큰 미움보다 자잘한 미움들이 더 많을 것이다. 미움으로 내 마음이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 몇 달 후 우빈 씨는 내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진호 씨를 용서했다는 것이다.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풀었다고 했다. 지금은 둘이 찰떡같이 붙어 다니는데 크게 한번 용서했더니 자신에게 너무 잘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는 매일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거짓말은 더 많이 한다. 누군가가 모른 척 눈 감아주니 병고를 겪지 않고 사는 것일 뿐이다. 그런 우리인데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조차 용서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잘못이나 실수를 따끔하게 질책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까지 영영 용서하지 못할 자로 기억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용서하지 못한 일은 미결 사건과도 같다. 끊임없이 곱씹게 된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나 뇌는 생각보다 용량이 적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면 그 공간은 급격히 좁아진다. 시야도 좁아지고 판단도 놀랄 정도로 미숙해진다. 사람이 옹졸해진다. 그러니 그때그때 작은 미움들부터 용서로 청소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용서는 여러 감정을 거친 후에야 떠오르는 감정이다. 그래, 용서해주지 뭐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수많은 감정의 강과 사막을 건너야만 한다. 그런 까닭에 억지로 용서부터 하겠다고 덤비는 것도 금물이다.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다른 좋은 감정들을 배회하는 것이 온당하다. 에필로그. 진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은 당신에게
아이들은 서너 살 무렵부터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함께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운다. 그럴 기회가 부족했거나 기질 자체가 내성적인 아이들은 사회성 발달이 지체되곤 한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극복하기 어렵다. 나는 여러 이유로 20살 무렵까지 사회성이 부족했다. 그런데 내 사회성은 외부 환경에 의해 강제적으로 훈련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다니던 학과에는 독서 모임이 많았는데 몇 군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많을 때는 대여섯 군데가 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한 적도 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야 하는 독서 모임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무척 고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면서 나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참가자가 되었다. 그때의 관계 연습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재산이 된 것이다. 하지만 삶이 어디 그리 만만하던가. 30 무렵 끔찍한 학내 사태에 연루되며 내 사회성은 산산이 박살났다. 깊은 관계 상처 탓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 심한 우울증과 함께 대인기피증이 찾아왔다. 그러나 마음을 다쳤다면 다시 치유하면 된다. 유진 오일은 인간은 부서진 채로 태어나고 수선하면서 살아간다고 했다. 지금 나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적 잘 지내고 있다. 깊은 관계 상처가 더 원숙한 관계 능력을 만들어준 것이다. 인생에서 우리는 아픈 일을 자주 겪는다. 그런데 아픈 일을 극복하는 훌륭한 프로세스가 있다. 우선 그 일 자체가 정면으로 만나는 직면이 필요하다. 그 일이 생긴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통찰한 후 그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용을 해야 한다. 직면하지 않으면 회피하게 되고 통찰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으며 수용하지 않으면 나쁜 마음이 가득해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상처를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사랑이 아니라면 어떤 상처도 온전히 치유되기는 어렵다. 이는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때론 사람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다. 인생에는 늘 상처 주는 관계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때론 사람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다. 인생에는 늘 상처 주는 관계들이 도사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내가 처한 인간관계가 사랑을 주는 관계보다 상처를 주는 관계들이 많을 수도 있다. 이 상황을 오래 놔둬서는 안 된다. 상처 주는 관계는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쌓는다. 보이지 않으니 괜찮은 듯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나쁜 관계가 오래가면 정신적으로 탈진하고 만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나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 과감하게 던져버려라. 이 관계가 끝나면 큰일 날 것처럼 느끼지만 실상 지나면 별것 아니다. 세상에 상처 주는 관계만큼 하찮은 것은 없다. 아니, 위험한 것도 없다.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우도 좋고 봉급도 높은 직장이지만 주변에 상처 주는 인간들이 잔뜩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형에만 눈이 가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 깨지고 깎이는 내 정신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고치기 어려운 관계라면 용기 있게 반품하라. 세상에는 내가 기분 좋게 일할 곳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내게 좋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관계,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이 좀 힘들어도 퇴근 후 마음을 어루만져 줄 관계, 따뜻한 사람이 몇 있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와 사랑과 희망, 기쁨과 용서, 연민과 믿음이 가득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은 부서진 채로 태어나고 수선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부서진 나를 수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는 진실한 사랑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조금이라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관계의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좋은 관계 맺기란 다른 사람과 진심을 나눌 용기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